파리와 아스날의 준결승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의 팀 전술의 능력, 그리고 아스날의 어떤 이 고질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파리는 합계 3대1로 아스날을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열렸던 2차전 경기를 보면 파비안 루이스의 챔피언스리그 데뷔골, 그리고 하키미의 기가 막힌 가마차기 골. 사카가 이제 마지막에 뒤늦게 만회골을 넣긴 했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파리가 합계 3대1로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가장 빛났던 선수를 꼽으라면 역시 파리 생제르맹의 골키퍼 잔루이지 돈나룸마일 것 같습니다. 이 돈나룸마 골키퍼가 아스날에게 경기 초반 굉장히 많은 기회가 이제 2차전에 나왔을 때 수많은 선방들을 해내면서 파리를 위기에서 구해냈거든요. 1차전이 원정이었지만 파리의 1대0 승리로 끝났고, 근데 한 골 차였기 때문에 만약에 2차전 첫 번째 그 전반전 이른 시간에 아스날에게 공격적인 흐름이 왔을 때 그때 아스날에게 골이 터졌다면 아마 파리 생제르맹도 이 준결승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시간들을 돈나룸마가 모두 막아줬기 때문에 파리로서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후에 파비앙 루이스와 하키미의 골로 일찍이 승기를 좀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반대로 아스날은 이 고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 바로 결정력 부족이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 체제에서 아스날이 최근 8번의 유럽 대항전 준결승 경기, 이거는 유로파리그를 포함한 기록이고요. 1, 2차전 경기들을 모두 포함한 기록입니다. 근데 유럽 대항전 준결승 8번에서 단 2골만을 기록하는 극심한 부진을 아스날이 보여줬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아스날이 점유율도 높았고 기회를 많이 만들면서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듯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마무리의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한두 경기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에서 쭉 올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일지 아니면 현재 스쿼드가 갖고 있는 공격수의 결정력에 대한 문제가 터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지게 하고요. 아스날이 결국에 준결승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또 한번 고질적으로 작용한 이번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이 되겠습니다. 결국 파리가 이기는 데 있어서는 아스날과는 다르게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중요할 때 리드를 벌리고 달아난 점, 이 부분이 파리에게 긍정적으로 먹혔고요. 또 그 리드를 마지막까지 지켜준 돈나룸마 골키퍼의 선방이 역시 파리의 결승행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리는 예전에 스타 선수에게 의존했던 팀이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 아래에서 훨씬 더 팀적으로 완성됐고 빨라졌으며 활동량이 많아진, 정말 역동적이면서도 한 팀으로서 완성이 돼 있는 그런 팀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해낸 이번 준결승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 준결승은 말 그대로 역사를 쓴 경기였습니다. 자, 1차전 3대3 무승부, 그리고 2차전은 인테르가 연장 접전 끝에 4대3으로 승리했는데 합계 7대6으로 인테르가 결승행 진출을 거머쥐었고요. 1, 2차전 합계 7대6, 그러니까 한 경기에서 13골이 나왔는데 이 13골의 스탯은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이 터진 준결승의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그 정도로 두 팀의 정말 대단한 명승부가 펼쳐졌는데요. 인테르의 승리 요인을 꼽아보자면 역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뛰어난 전술적 대응, 여기에 선수들의 놀라웠던 회복력에 있었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의 플레이가 굉장히 빛났었는데요. 인테르가 그 야말의 개인 기술 또 마무리 능력에 호되게 좀 당했던 1차전의 내용이 있었는데 2차전을 준비하면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왼쪽 윙백에 있는 디마르코 그리고 왼쪽 중앙 미드필더였던 미키타리안에게 협력 수비를 지시해서 라민 야말을 묶기 위해 전술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야말이 2차전 때 못한 건 아니었지만 1차전보다는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인테르의 맞춤 전술이 야말을 어느 정도는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었고요. 또 2차전 후반에 이 바르셀로나에게 2대3 역전을 허용하면서 인테르가 탈락하는 것이 유력해 보였을 때 이걸 따라붙는 종료 직전 아체르비의 동점골이 정말 기가 막히게 터졌죠. 여기에 더해서 마법 같은 선방을 보여줬던 얀조머 골키퍼의 활약도 인테르로서는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몇 번의 위기 상황들이 있었는데 얀조머가 그 상황들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일찍이 바르셀로나의 공격력이 터지면서 바르셀로나가 결승행을 좀 확정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얀조머가 중요할 때 이 위기들을 막아내면서 인테르를 구해준 활약을 이번 준결승에서 남겨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후에도 연장전에 99분 결승골을 터뜨렸던 프라테시라든지 아니면 전반에 골들을 넣어줬던 라우타로, 페널티킥 득점자 하칸 차라노르까지 모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면서
경기를 이기기 위한 집념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사와 같은 기질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테르가 기적적인 재역전승을 이루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쿤데나 골키퍼 슈테겐 혹은 발데와 같이 이번 준결승에 결장을 한 빠지게 된 그런 아쉬운 부상자들의 공백을 좀 느끼게 된 그런 경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인테르의 역습은 높은 수비 라인을 형성했던 바르셀로나의 뒷공간을 확실하게 공략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는 인자기 감독의 전술적인 대비, 공수 양면에서 모두 다 터졌죠. 그리고 선수들의 정신력이 분명 이러한 멋진 승부를 만들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겨울 이적 시장에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를 데려온 게 정말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파리가 시즌 초반에 리그 페이지 6경기에서 승점을 고작 7점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16강 플레이오프 진출권인 24위 밖으로까지 내려갈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 페이지에서 탈락 직전까지 온 굉장한 위기에 좀 놓였었는데요. 이 당시에 아스날,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에게 패배했고 에인토번과는 비기는 등 리그왕에서의 좋은 성적과 다르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파리 생제르맹이 적극적인 보강에 나섰는데 그 주인공이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였죠. 이탈리아 세리아의 나폴리로부터 7천만 유로의 금액으로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를 데려왔고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가 공격진의 한 축을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옆에 있는 우스망 덴벨레, 바르콜라 혹은 데지레 두에어 같은 선수들이 완벽하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반기 때는 다소 잠잠하거나 혹은 침묵을 지켰는데 겨울 이적 시장 이후에 후반기부터 활약이 터진 선수들도 돋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는 완벽한 이적 시장의 영입의 성공 사례로 저희가 평가할 수 있겠고 우스망 덴벨레의 경우는 이 위치를 옮긴 중앙 공격수 기용이 신의 한 수가 되면서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득점력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음바페의 빈자리로 인해서 결정력에 대한 문제를 드러냈던 파리 입장에서는 덴벨레의 성장이 그대로 해결사의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후에 팀 전력의 상승 효과가 따라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데지레 두에 선수의 급성장도 한몫을 하겠죠. 이전에 스타드렌에서 뛸 때도 데지레 두에 선수는 프랑스에서 최고의 유망주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파리로 오고 나서 새로운 팀에 대한 적응, 워낙 큰 규모의 클럽으로 왔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이 느껴서인지 생각보다 두에 선수의 활약이 만족스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전반기 때 아쉬웠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후반기부터 데지레 두에 선수가 완벽하게 자신감을 찾고 한꺼풀 성장을 해내면서 공격진의 또 하나의 축을 이 데지레 두에 선수가 담당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두에 선수의 번뜩이는 기술, 또 번뜩이는 본인의 개인 능력, 우스망 덴벨레의 빼어난 득점력,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의 공수 양면에서 드러나는 적극성과 영향력 이런 것들이 터져나오면서 바르콜라 선수까지도 결정력이 요즘은 좀 아쉬움이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탯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쌓아준 올 시즌이거든요. 이렇게 공격진들이 전체적으로 폼이 확 올라오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후반기, 전반기에는 완전히 달라진 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두 팀 다 체력적으로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 인테르의 경우도 세리에A, 코파 이탈리아, 슈페르코파 이탈리아나 UEFA 챔피언스 리그까지 모든 대회를 다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기를 뛰어야 했었고 이거는 사실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라리가, 코파 델레이, 여기에 스페인 슈퍼컵, 슈페르코파, 또 UEFA 챔피언스 리그 마찬가지로 대회에서 모두 다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트래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일찍이 들려왔지만 그건 그만큼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한계에 좀 다다르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두 팀이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을 앞두고 인테르는 코파 이탈리아 준결승에서 밀란을 만나서 혈투를 벌인 끝에 결국은 탈락을 경험했고 반대로 바르셀로나의 경우는 코파델레이 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연장 승부 끝에 경기를 어렵게 이기는 명승부를 펼치고 왔습니다. 두 팀의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도 인테르도 어찌 보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는 이번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 임하기가 어려웠다고 봐야 될 텐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의 불운한 요소라면 역시 그 타이밍에 레반도프스키나 아니면 왼쪽 풀백의 발데나 혹은 1차전 경기 중 쿤데가 부상으로 나가면서 정상적인 어떤 라인업을 가동하기 힘들었던 점 그런 부분들이 역시 좀 불운한 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인테르의 경우도 분명 인테르도 선수단의 뎁스나 그간에 누적되었던 체력적인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팀 컨디션이 정상적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승부에 대해서만큼은 인테르가 훨씬 더 집요함을 보여줬다. 더 끈끈함을 보여줬고 정신력을 보여줬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력적인 부분보다는 정신력적인 부분에서 인테르가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 두 팀 다 체력이 갈릴 만큼 갈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준결승에 올랐던 팀들 중에서는 로테이션의 효과를 제대로 봤던 파리 생제르맹 이외에는 다들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던, 다다르고 있었던 레벨이었거든요. 근데 바르셀로나도 인테르도 정말 좋은 실력을 보여줬고 대단한 승부를 펼쳤지만 근소하게 인테르가 조금 더 정신적으로 앞서가는 그 차이나의 순간의 집중력과 집념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파리와 인테르가 모두 스타일이 각자 다른 축구를 좀 하는 편입니다. 파리는 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특성상 강한 전방 압박, 그리고 높은 볼 점유율, 여기에 빠른 공수 전환을 특징으로 하는 조금 더 공격적인 스탠스의 팀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반대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인테르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좀 더 견고한 수비력과 전술적으로도 조직적인 수비를 좀 중시하는 그러한 3-5-2 형태의 축구, 여기에 선수비 후 역습으로 대표되는 파괴적인 역습을 역시 주무기로 삼는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인테르가 되는데요. 두 팀의 전술 스타일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이 결승에서 만나게 된다는 점, 단판이라는 점은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 없는 대단한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리의 경우는 토너먼트에서 맨시티, 리버풀, 아스톤빌라, 아스날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4팀을 모두 격파하면서 결승에 올랐고요. 인테르는 바이에른 뮌헨을 꺾었고 바르셀로나하고는 정말 역사에 남을 난타전을 벌인 끝에 승리하면서 결승 무대에 올라 있습니다. 전력 자체는 인테르보다는 파리가 조금 더 우위일 수 있어요. 선수들의 개인적인 면면이나 일단 스쿼드에 들인 투자한 금액부터가 파리는 좀 압도적이고 스쿼드의 나이도 훨씬 더 젊고 그러다 보니까 팀의 어떤 기동력, 에너지, 속도는 아무래도 파리가 인테르보다는 조금 더 앞서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인테르의 경우도 어쨌든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정신적인 집념, 그리고 나이는 조금 많을지언정 베테랑 선수들이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감, 결국 그 바르셀로나의 경기 때도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노장 아체르비가 골을 넣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팀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베테랑이 왜 필요한지를 인테르가 잘 증명을 해낸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파리는 2020년 결승 패배 이후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고, 인테르의 경우는 뭐 4번째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직전 준우승이 2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 2년 전의 준우승을 이미 직전에 경험을 했던 인테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승에 대한 열망, 이번에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각오는 인테르가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도 인테르도 각자가 갖고 있는 강점이 다 달라서 참 예상이 쉽지 않은 그런 결승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승부가 갈릴 포인트는 제가 볼 땐 측면입니다. 파리는 무스망 덴벨레, 흐비차 크바라첼리아, 아니면 데지레 두에, 혹은 바르콜라, 하키미도 다 포함이 되고 누누 멘데스도 포함이 되고요. 풀백과 윙의 측면 공격이 정말 날카로운 팀이에요. 여기에 중앙 미드필더의 비티냐, 주앙 네베스, 파비안 루이스 이런 선수들이, 특히 네베스와 비티냐가 정말 빠릿빠릿하게 넓게 뛰어다니면서 중원 경쟁력을 키워주는 게 이 파리 생제르맹의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공격의 결국 마무리나 혹은 선수들의 번뜩임은 파리 기준으로 측면에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 측면 공격을 인테르가 얼마나 잘 방어할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테르의 센터백들, 백스리의 스토퍼들, 윙백,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까지 같이 협력 수비를 하면서 파리의 측면 공격을 꽁꽁 묶으면 어느 정도는 파리의 마무리를 인테르의 수비가 견고하게 방어해내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측면에서의 승부가 곧 경기의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감히 예상을 하자면 그냥 50.01 대 49.99 같은 느낌으로 인테르의 아주 근소한 우위를 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단순하게 하나예요. 조금 수비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랑, 또 하나는 바르셀로나와의 경기가 진짜 대단한 명승부였잖아요. 보통 챔피언스 리그를 보면 그런 명승부를 연출한 팀들이 좀 높은 확률로 우승을 한다라고 저 스스로는 느끼거든요. 뭔가 그런 위기를 팀이 한번 극복하고 정신적으로도 아니면 팀 사기적으로도 확실히 뭔가 분위기가 오를 수 있는 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인테르가 한 0.1% 정도 좀 앞서서 우승에 대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감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발롱도르 후보로 꼽히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우스망 덴벨레, 덴벨레의 유무는 사실 파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선수가 워낙 천재적인 드리블러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어서 컨디션이 좋으면 막고 싶어도 못 막아지는 선수예요. 물론 그 컨디션이 매번 일정하진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중앙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꾼 올 시즌은 확실히 특히 올해 들어서는 우스만 덴벨레가 거의 무적에 가까운 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인테르 수비진이 막기에는 역시 쉽지만은 않을 선수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또 한 명은 역시 흐비차 크바라첼리아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파리 생제르맹에 오고서 팀의 상승 효과를 제대로 일으킨 자원인데, 워낙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해주고
힘 자체가 좋아서 볼을 몰고 질주할 때 상대와의 경합도 이겨주고 연계도 잘해주고 만능에 가까운 플레이를 흡이차 크바라츠헬리아가 보여주거든요. 저는 그래서 흡이차도 주목해볼 만한 선수이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한 명은 역시 준결승 아스날을 꺾는데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운, 또 16강에서 리버풀을 꺾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돈나룸마. 만약에 승부가 안 갈린다면 승부차기를 통해서 결승 우승팀이 가려질 수도 있는데, 승부차기는 돈나룸마가 거의 무적에 가까운 폼입니다. 지금까지 메이저 대회 결승 승부차기에서 돈나룸마 골키퍼가 좋은 기억이 많거든요. 꼭 결승이 아니더라도 그냥 메이저 대회 토너먼트에서 치는 이 승부차기는 돈나룸마가 다 좋은 성적을 냈어요. 특히 유로 결승 이탈리아 잉글랜드 때도 그랬고, 이번 16강 파리와 리버풀 경기 때도 그랬고, 본인의 힘으로 직접 승부차기를 또 승리를 이끈 바가 있었던 돈나룸마이기 때문에 혹시 승부차기에 가더라도 돈나룸마는 키플레이어가 될 거다, 이렇게 좀 꼽을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인테르는 역시 꼽을 수 있는 선수는 첫 번째는 라우타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준결승 1, 2차전 전후로 2차전을 앞두고 라우타로가 원래 부상으로 못 나올 거란 이야기를 했는데, 라우타로가 스스로 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말 빠르게 회복을 했고 티람과의 좋은 또 파트너십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라우타로의 이런 중요할 때 터지는 한방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파트너인 티람까지도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주목해볼 만한 선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지컬, 연계 플레이, 투톱의 파트너십, 이런 부분들을 인텔의 역습 때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얀조머인데, 얀조모 역시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를 격파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선방들로 인텔의 결승행에 크게 기여를 했거든요. 돈나룸마와 얀조모 모두 정말 뛰어난 폼을 보여주고 있어서 결승에서는 양팀 골키퍼들 간의 경쟁을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일단 한국 선수 세 번째로 챔피언스리그 결승 대진에 오르게 된 이강인 선수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선수, 그리고 토트넘 허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한국 축구 역사상 세 번째 선수가 됐고요.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선수 이후로 두 번째로 비기어를 들어올리는 한국인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히 보면 이강인 선수의 지금 출전 가능성이 높지만은 않은데요. 지금 아스날과의 준결승 1, 2차전 모두 벤치에는 있었지만 출전은 하지 못했고요. 챔피언스리그에서 지난 3월 11일 리버풀과의 16강 2차전 이후로 4경기 연속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벤치에는 계속 있는데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지금 후반기의 상황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엔리케 감독의 구상에서 우선순위로 기용이 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초반에는 사실 리그 17경기, 6골과 3개 도움을 기록하면서 정말 좋은 출발을 했는데 2월부터 출전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스망 덴벨레가 중앙 공격수로 좋은 폼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흡이차 크바라츠헬리아가 측면에 서면서 이강인 선수가 측면 공격수로 설 자리가 하나 빼앗긴 셈이 됐고, 여기에 바르콜라나 데지레두에, 특히 데지레두에 선수가 전반기 때와는 완전히 다른 폼으로 후반기 활약을 해주면서 덴벨레, 두에, 흡이차,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바르콜라까지 공격진이 이미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이강인 선수가 설 수 있는 자리가 마땅하지는 않게 된 좀 전반기와는 다른 상황이 된 후반기가 됐고요. 중앙 미드필더만 보더라도 비티냐, 네베스, 파비안 루이스, 에메리, 이 4명의 선수들이 더 우선적으로 기용을 받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지금 당장은 스쿼드에서의 경쟁력을 당장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결승에서의 출전을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낙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거머쥔다면 이는 한국 선수 역사상 두 번째 영예로운 기록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기록을 응원하시는 한국 축구 팬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 팀 모두 정말 절박한 경기입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6위, 토트넘은 17위거든요. 18위부터 강등권입니다. 18, 19, 20위가 강등권인데 이 두 팀이 그 강등권 바로 위에 있어요. 근데 유로파리그 결승에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한 시즌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그런가라고 보면 이미 후반기 들어서 두 팀이 리그에서는 동기부여를 많이 잃었습니다. 어차피 리그에서 잘해도 리그 성적으로는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우승에 일찍이 좀 집중하는 느낌을 보여줬고, 그게 실제로 유로파리그 결승행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팀에게는 그래서 마지막 동아줄과 같은 기회로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행 대진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로파리그를 우승하면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 팀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그래서 이기는 팀의 경우는 구사일생을 할 수 있는 반면 지는 팀은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절박한 매치업이 되겠고, 또 토트넘은 17년 만에 우승 트로피에 도전하는 상당한 동기부여가 있겠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2017년 이후로 다시 한번 유로파리그 정상 등극을 좀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이 맞부딪히면서 상당한 동기부여가 실린
절실함과 절박함이 좀 느껴질 그런 유로파리그 결승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올 시즌 두 팀은 3번 만났는데 3번 모두 토트넘의 승리였습니다. 리그에서 2번 1대0, 3대0 토트넘의 승리였고요. 리그컵에서도 토트넘이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까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토트넘에게 올 시즌은 다 패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승전이 올 시즌 4번째 맞대결이 되겠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하고 아직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토트넘이 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맞대결 전적 자체는 토트넘에 상당한 우위를 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너먼트에 올라오는 과정 자체가 토트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어요. 근데 레알 소시에다드를 5대2로 제압하고 리옹과는 대단한 명승부 끝에 합계 스코어 7대6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에 올랐고, 준결승에서는 라리가에서 실점을 상당히 덜하기로 유명한, 그리고 좋은 전력을 자랑하는 아틀레틱 클루브를 상대로 무려 7대1의 스코어로 대승을 거두면서 결승에 올랐습니다. 토너먼트 단계에서의 여정이 조금 더 인상적이었던 팀은 토트넘보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골이 터진 점, 그리고 리옹전이나 아틀레틱 클루브와의 경기 때처럼 중요한 순간마다 베테랑 카세미루가 공격적으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좀 더 뭔가 임팩트 있는 장면들을 만든, 또 카세미루의 승부사 기질이 돋보였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승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예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팀 다 너무 성적이 리그에서는 다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줬고, 모든 동기부여가 다 유럽 한 경기에 쏘여있다 보니까 이 평소의 컨디션과 경기 내용으로 두 팀의 경기를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이 경기는 과연 결승전 당일에 누가 더 컨디션이 좋을까? 부상자가 누가 더 적을까? 누가 더 컨디션이 좋을까? 누가 더 실수를 덜 할까? 이런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토트넘이 이길 것 같아요 라고 해도 내일에 저는 맨유가 이길 것 같아요 라고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서 저는 이거 정말 50대 50 싸움이다. 이렇게 일단 좀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겠고요. 그래서 올 시즌 토트넘의 맞대결 전적 우위가 작용이 될지, 아니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인상적인 토너먼트 경기 내용이 또 포인트를 남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어질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10년도 10년인데 손흥민 선수의 개인 커리어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런 메이저 대회 트로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 커리어로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후로도 토트넘 소속으로 우승 트로피에 도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토트넘의 전력도 좀 불확실한 면이 많고, 그리고 모든 팀에게 이런 결승에 오르는 기회가 쉽게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니고요. 또 하나는 손흥민 선수도 이제 베테랑 나이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토트넘과 함께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해왔던 시간만큼을 장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번 결승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소속으로 노릴 수 있는 마지막 트로피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메시지들이 모두 다 함축이 돼서 지난 10년간 헤맨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손흥민 선수가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결승을 앞두고 지금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발 부상으로 인해서 쭉 명단에서 빠져있을 때는 혹시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에도 출전을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지난 주말 리그 팰리스전 때 교체 출전을 하면서 일단 그라운드를 밟았고요. 남은 리그 잔여 일정도 손흥민 선수가 감각 회복 차원에서 출전 시간을 가져가면서 결승을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물론 팀의 부진에 의해서 골수도 많이 줄어든 시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동료들에게 도움은 상당히 잘 제공해주고 있고 기회 창출을 또 잘 해주거든요. 그런 경기 운영 능력, 기회 창출 능력이 특히 결승전, 토트넘의 결승에 손흥민 선수의 그런 활약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첼시가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했습니다. 전력도 좋았고 리그에 집중하면서 컨퍼런스 리그는 말 그대로 로테이션을 정말 크게 돌리면서 대회에 임했는데, 그럼에도 만났던 팀들과의 이 전력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대회에서의 여정은 정말 완벽 그 자체로 첼시가 이번 결승에 좀 올랐는데요. 컨퍼런스 리그 12경기에서 11승을 거두면서 결승에 올랐고요. 무려 38골을 넣어서 컨퍼런스 리그에서 말 그대로 압도적인 팀 성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 매체나 전문가들의 예상을 저도 좀 찾아보면 첼시가 압도적으로 우승할 거라는 예상이 많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전력으로 봤을 때, 팀의 체급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무리가 아닌 예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레알 베티스의 경우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대항전 결승에 올랐기 때문에 베티스 역시도 아주 기념비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베티스는 지금 경험이 많은 펠레그리니 감독이 팀을 지휘하고 있고요. 현재 4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한 전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이스코,
또 컨퍼런스 리그에서 지금 7골을 기록 중인 박한부, 포르나이스가 22-23 시즌에 웨스트햄 소속으로 컨퍼런스 리그를 우승했었죠. 그 우승의 경험자인 파블로 포르나이스 등 정말 경험 많은 인물들, 누구나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선수들, 베티스에 지금 가득한 상황입니다. 준결승에서는 피오렌티나를 연장 접전 끝에 꺾어내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에이스를 꼽으라면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임대를 와 있는 안토니를 꼽아야 되겠죠. 안토니 선수가 최근 킥이나 드리블 정말 자신감이 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경기를 좀 임해주고 있는데, 그 안토니가 다시 프리미어리그 팀 첼시를 만난다는 사실이 아마 이번 컨퍼런스 리그 결승에서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 보면 컨퍼런스 리그에서 베티스가 무려 6경기 연속으로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첼시의 팀 전력, 체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베티스의 경험, 펠레그리니 감독의 경험과 또 베티스가 가지고 있는 공격력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이 컨퍼런스 리그 대진과 관련해서 먼저 좀 남기고 싶고요. 하지만 팀 체급이 첼시가 앞서기 때문에 결국 결승 한 경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첼시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컨퍼런스 리그 결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첼시가 우승하면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컨퍼런스 리그, 그리고 지금은 폐지가 됐지만 컵 위너스 컵까지 4개의 유럽 대항전 주요 대회 트로피를 모두 들어올린 전 세계 최초의 팀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첼시는 항상 트로피가 따라왔던 팀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록에 첼시가 가장 먼저 좀 다다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